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원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신지연. 서울 안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우상우입니다. 네, 오늘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요. 그쵸. 술 먹고 뭐 그쵸. 약을 네. 먹어도 되느냐. 네. 이 아픈데 술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회식 물어보시잖아요. 있는데 오늘 네. 가도 될까요? 뭐 많이 여쭤보시죠. 네, 그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상 원장님 술 좋아하세요? 술이요? 좋아했죠. 저도 20대 때는 많이 마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그랬던 것 이제는 같아요, 진짜. 진짜 못 먹겠어요. 다음날 일하는데 너무 지정을 주고. 한 그죠? 달에 몇 번이나?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먹을까 말까 아, 한 요새는요? 정도로 아유, 거의 그럼 안 뭐 먹습니다. 거의 안 드시네요. 진짜. 네. 네. 옛날에는 한 그래도 두 병까지는 두 병. 소주 두 병. 20대 때 지금은 맥주 한 잔을 먹어도 그쵸. 네,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다음날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술을 이제 저희가 먹다 보면 사람마다 주량도 다 다르고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적절한 적정 음주량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는 5년마다 식생활 지침이라는 걸 발표한대요. 근데 이 지난 30년간 네. 계속 하루에 남자는 2잔, 그게 한 잔 중에 알코올량이 24g이래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럼 28g이죠. 그리고 여자는 한 잔 이하가 적당한 음주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 적정 음주량을 기존에 그 여태까지 했던 거보다 더 낮추려고 하고 있다고 이게 합니다. 되게 좀 차이가 큰 것 같네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네.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반대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매일매일 2잔씩을 먹는다는 게 너무 하면 많은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그런 술 관련 이제 업체들에서 이거를 되게 반발하고 로비를 그쵸, 하려고 그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난해 1월에 알코올은 얼만큼 그 어떤 수준을 마셔도 안전하지 않다고 아이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한 잔만 마시기 시작해도 건강에 위협이 되고 적게 마실수록 안전하다. 즉 적정 음주량은 제로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가정의학회 알코올 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권고한 적정 음주량이 2015년 남성 기준 일주일에 소주 2병 이하, 일주일에 소주 2병이야. 여성은 1병 이하를 적정 음주량으로 제한한 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음주 인구가 약 2,500만 명, 성인 남성 중에 70.5%, 네네. 그리고 여성의 51.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주변에 정도는 보면 뭐,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랑 식약처에서는 이제 다음날 지장이 없는 음주량을 50g이라고 50g 이요? 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이게 술의 무게가 아니라 알코올 예. 무게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이 간 능력을 평균으로 봤을 때 1시간에 알코올 7g을 이제 해독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7g. 네. 밤에 자는 걸 한 7시간 정도 잔다고 네네. 생각하면 49g이니까 7 곱하기 7. 네. 그래서 한 적정 음주량 50g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데 네. 이걸 술로 계산을 해보면 네. 맥주는 보통 4%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 한 4, 5% 했을 때 맥주 500cc 2잔, 500cc. 막걸리는 한 병, 소주는 이제 보통 한 17% 정도 네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5잔, 소맥은 3잔, 뭐 이 정도. 소맥이 더 적네요, 이게. 소주랑 맥주랑 섞어서 섞어놓은 거니까. 네, 소맥이니까. 네.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위스키는 보통 한 40% 이렇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도수가 위스키로 센 거. 치면 진짜 조금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주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네. 그래서 알코올 남용은 암, 뭐 심혈관 질환, 강경병, 외산성 송산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네. 일으킬 수 있는 주요 기여 요인이고 거의 모든 조직에 침투를 네네네. 해서 여러 기관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염성이 아닌 비전염 네네네. 질병 관련 사망 원인의 3.4%, 그리고 기대 수명이 이 술 때문에 5% 이상 줄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암과 간경변, 간경화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네네. 데서 높은 부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코올 남용은 매우 이제 중요한 생활 습관 관련 사망 원인인데 이게 결국은 알코올 소비랑 당뇨병, 네.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부정맥, 뇌졸중, 폐렴, 그리고 태아알코올 증후군 등 이런 게 용량 의존적인 관계가 보고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마실수록 많이 생긴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알코올을 먹으면 장기에 손상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 염증, 뭐 아세트알데히드 생성, 뭐 몸의 장벽 기능 저하, 단백질 합성 신호 저하, 뭐 네네. 섬유 아세포 활성화
미토콘드리아 손상, 뭐 세포막 교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네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다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전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알코올 대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알코올이 몸에 궁금한데요. 들어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7g이 네. 이제 분해가 되는데, 우선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거에 의해서 1차적으로 대사가 되고, 얘네가 대부분은 간에서 일어납니다. 네네네. 그래서 얘가 이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아세트산이 되고 네네네. 뭐 이게 뭐 아세틸 조효소 뭐 이런 것들이 됐는데 네네네네. 결국은 간 질환과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얘네들이. 부산물들이. 그래서 이런 산화 과정들에 네네.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포도당 신생합성 지방산 산화 뭐 이런 경로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이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얘가 원래 약물 분해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맞아요. 효소이잖아요. 저희 예전에 양리학 시간 네, 양리학 시간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관여를 해서 이제 다른 약물 먹을 때 독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든대요. 활성산소. 네, 그래서 네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얘가 이제 몸의 여러 그쵸, 가지 세포들을 뭐 노화 뭐 공격하니까요. 이런 거랑도 다 얘기가 관련이 많고. 있잖아요. 요즘 예, 얘기가 많이 맞아요.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활성산소가 원래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제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는데 네. 알코올이 이 글루타티온을 고갈시켜서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알코올 대사는 이제 활성산소랑 네. 이런 환원성 물질이 고갈되고 글루타티온이 고갈돼서 세포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간, 배, 근육, 뇌 뭐 이런 모든 조직들에서 손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맞으시거나 그렇죠. 드시는 분들도 좀 네, 계시죠? 많아요. 네. 그런 숙취해소 이런 거에도 그런 걸로 이제 그쵸.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간에 영향을 미치고 뭐 네. 폐, 심장 뭐 여러 가지 다 네네.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 기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다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제일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뇌랑 신경계통이죠. 이제 일단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제 알코올이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면서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모두 저하가 될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 또한 억제가 되면서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서 의식이 변화된다거나 뭐 깜빡깜빡하고 기억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장기간 계속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 의존성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금단 증상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심혈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음주를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만성적인 과음을 하시게 되면 심장 근육이 약화되면서 뭐 심장 비대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뭐 심부전 같은 이제 심장 질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부정맥이 있어서 네. 이거를 느낌을 아는데 술을 먹고 난 그날은 확실히 밤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부정맥이 좀 자주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런데 술을 드세요? 이제 조금씩만 먹죠. 네. 처음에는 조금으로 시작해서 이제 많아지니까. 술을 부르잖아요. 그쵸. 네. 그게 문제가 되죠. 네, 이제 아무튼 확실히 술을 먹으면 심장 부정맥도 에피소드가 훨씬 많아지고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요. 아까 뭐 신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간에서 대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간세포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든지 간염, 뭐 간경변, 심지어는 이제 간암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간경변 같은 경우는 간 조직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섬유화가 되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심해지는 경우에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위장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하면서 위염이라든지 소화불량,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만성 음주는 췌장 쪽에 이제 췌장염의 위험을 높이면서 소화 기능에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면역계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술을 드시면 면역 체계가 이제 약화되면서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감소될 수 있어서 뭐 특히 이제 감염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술을 드셨을 때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뭐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술 한 잔 뚝딱 먹으면은 뭐 몸이 개운해진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뭐 이제 대학생 때도 막 하고 그러죠. 고춧가루에 뭐 소주. 예, 맞아요. 근데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리고 생식 건강 쪽, 뭐 예를 들어 그 비뇨기과 질환 쪽으로도요. 이제 성기능 장애들, 남성의 경우 이제 음주가 뭐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도 월경불순이라든지 임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임신하는 중에 음주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태아 발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든지 뭐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뭐 문제들을 초래를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영향으로는 이제 체중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할 때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는 뭐 술을 드실 때 같이 드시는 안주도 체중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또 정신건강 쪽으로도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뭐 정신건강 문제 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뭐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는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근골격계 쪽 질환과 관련된 골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은요. 이제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골대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간부전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해도요.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분들에서는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40% 정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 골 건강의 감소는 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다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 지방 조직, 골격근 질량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제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테스토스테론인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팔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조골세포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원래 뼈가 리모델링이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서는 이 순환되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가 되면서 골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골다공증이 많아지면 당연히 골절의 위험이 증가되겠고요. 골절이 치유되는데도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또 급성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뭐 보행이나 균형 이런 데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상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술 먹고 넘어져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뭐 옆구리 쪽이 부닥쳐서 네, 아프신 갈비뼈 분들. 부러져갖고 오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발가락 네. 다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갈골성 근병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 알코올 섭취를 했을 때 뭐 이게 스테로이드, 뭐 코티졸 분비 증가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뭐 어떤 연구들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이상 지질혈증이나 지방 질량의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의 높은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20%의 환자분들은 대사증후군의 기준까지도 맞춰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실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그 회식을 하거나 뭐 술 약속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뭐 환자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주사 맞았는데 제가 네. 뭐 회식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술 약속이 있는데 이걸 뭐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약을 먹어도 될까요? 약이랑 술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죠. 네. 어떨까요? 아니 당연히 안 되지요. 네. 이 옛날 여기 네. 나온 기사에 의하면 네. 옛날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네. 있대요. 무슨 안토니오 베네리 네네. 씨가 이 술 먹으면 또 다음날 머리 아픈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술 먹고 이제 네. 두통약 먹었다가 네. 갑자기 간 손상이 와서 아이고, 예. 간 이식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왜 이제 먹으면 안 되냐? 이제 알코올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주요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약물 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알코올이 아까 사이토크린 P450 얘기했었잖아요. 뭐 네네. 자몽에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알코올이 이 약물의 대사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가 있어서 혈중 약물 농도가 변할 수 있고 그쵸. 이래서 이것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게 감소되니까 아픈데 뭐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게 느껴질 수도 그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독성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물을 대사를 시켜야 되는데 네. 술을 해독하다 보면 이제 네.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네. 약 자체가 또 알코올 반대로 약이 네네네네. 알코올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쵸, 그쵸. 이 특정 약물은 알코올의 흡수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조금 먹었는데 예. 더 높아져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약물 양리적인 효과를 또 변화시켜서 이 네네. 효과가 결국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또 이제
잠깐만요. 네, 치명적으로 이제 위험한 경우는 어떤 거냐? 네네. 알코올, 그러니까 술과 이제 마약성 제제 혹은 이제 예. 항불안제 같은 거죠. 벤조다이아제핀이라고 네네네네네네네. 하는데 그런 우울증 약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약들인데 항불안제들 그런 것을 이제 같이 이 미국 데이터긴 한데 네네. 알코올이 매년 이 처방된 오피오id 마약성 제제랑 벤조다이아제핀 관련 과다 복용 사망의 약 20%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간 시너지 효과를 해서 이 호흡 회로를 억제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죽게 그쵸, 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자살 위험성 아까도 말씀하셨었는데 알코올이 계속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면 우울증이 점점 악화되고 이 자살 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코올과 항우울제, 징정제를 이제 함께 복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당연히 감소되고 충동성이 증가해서 자살 시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통증 환자들이 자주 먹는 약과의 이게 술과의 상관관계를 봐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두통이나 기타 경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비수혈성 진통 소염제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타이레놀, 네, 네. 그 아세타미노펜이죠. 네. 그런 진통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특히나 이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 뭐 협착증 이런 거 대부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와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쵸, 많고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약들이 꼭 처방전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그냥 아프면 사서 드시는 경우가 그런 많기 몇 가지 때문에 약들이 또 있어요. 그냥 네. 이제 접근성이 일반의 약품들 높죠. 그냥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세성 진통소염제는 특히나 노인에서 네. 궤양, 그러니까 위에 빵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위장 예, 출혈의 예. 위험 증가랑 관련이 있고 알코올 자체가 원래도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데 비세성 진통소염제가 같이 하면 작용하니까. 위궤양과 위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이나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우리 이부프로펜도 사실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에드빌 또 많이 드시죠? 혈전 형성에 관여하는 특정 혈액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출혈 시간이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피가 더 잘 원래 아스피린이 약간 피를 그쵸, 묽게 그쵸. 네, 하려고 맞아요. 먹잖아요. 심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시거나 뇌졸중이 원활하게 있으신 하기 분들이. 위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은 이 또 알코올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는 되게 조금 알코올을 술을 먹었는데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특히나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알코올 농도가 확 올라갈 수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 타이레놀 먹으면 아세타미노펜 먹으면 그쵸. 간 독성이 있다고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자분들도 아시잖아요. 술 네, 먹고 난 보통. 다음날 타이레놀은 그냥 좀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 뭐, 네. 그죠.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술이 아세타미노펜 관련된 간 독성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세타미노펜이 CYP221이라고 사이토킨 P450과 관련된 이런 효소들인데 얘가 이제 분해가 될 때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 산물이 원래 형성이 돼서 보통은 우리가 하루에 4g 그러니까 네네네네. 500ml짜리 타이레놀로 8정 이상 먹지 네네네. 않게 맞아요. 되어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과도하게 음주를 하시거나 약간 단식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냥 2g이 넘어도 2g 이면 간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mg짜리 알약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곱하기 3이죠. 세 알만 세 알만 먹어도 생길 수 있다는 거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워낙 이제 네. 뭐 타이레놀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편의점에서도 다 팔고 있어요. 네, 그 앞에 다 써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기침, 감기, 독감 뭐 이런 거 치료할 네네. 때 그냥 약국에서 파는 그런 감기약 그런 맞아요. 것들에 네네. 보통 타이레놀이랑 이부프로펜 같이 섞여 있는 제품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술이랑 같이 먹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단순 근골격계 네네. 통증이 있을 때 흔히 쓰시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뭐 갈비뼈 부러지거나 그러면 마약성 그쵸. 진통제들도 좀 네,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암 환자이신 분들은 많이 물론 쓰시죠. 술을 잘 드시진 않겠지만 네네. 그럼 마약성 진통제들은 진정, 진통, 쾌감과 같은 아편 유사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진정 효과를 얘가 술이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 졸립고 뭐 그리고 이게 반사들이 다 저하돼서 예. 기침을 잘 못한다거나 호흡 기능이 저하돼서 목에 음식물이 잘 걸릴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폐렴이 걸릴 수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의 네. 그 성분의 네. 섭취를 조금 줄이기 위해 네.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네네네네네. 성분이랑 이렇게 복합 제제들도 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약간 마이폴 뭐 아, 이런 맞아요. 약들은 네. 이부프로펜이랑 타이레놀이랑 네네. 코데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같이 들어있는 네네네네. 경우도 있는데 그런 복합 제품들을 먹으면 이게 아세타미노펜에 의한 그 간독성이 그쵸. 알코올과 같이 먹으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약 먹을 때 술은 맞아요. 드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완제. 네. 근육이완제들은 또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약간 어지럽고 아, 초조하고 막 이게 뭐 중심성 약간 쇠약. 작용약물들이라.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약은 아니지만 네. 카리소프로돌이라는 약은 네네. 먹으면 약간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마약으로도. 약간 마약처럼 먹고 예, 예. 맥주랑 같이 먹으면 이게 아이고. 항불안 작용을 해서 먹는 사람 인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아,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위험하겠네요, 이거는. 네. 진짜.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우리가 약을 처방할 음. 때 뭐 사실 매일 여쭤보진 않지만 그래도 하긴 술은 그쵸. 어느 정도 드시는지 뭐 확인하는 게 좋고 간혹 정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술 많이 먹어서 약은 먹기 싫다고. 그쵸. 당연히 이제 금주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근데 우선은 좀 그 사이에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요. 조금 질문들을 한번 보고 도준님, 얘기할까요? 어디 아플 때 정형외과랑 통증의학과에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헷갈리신다고 하셨는데.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쵸. 네. 정형외과랑 통증의학과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이름부터가 정형외과는 사실 외과잖아요. 그쵸, 원래 그쵸. 수술을 하는 과죠. 네. 그리고 통증의학과는 마취통증의학과. 그래서 원래 네. 마취와 통증 이런 네네네. 하는데 이게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뭐 뼈에 네네네. 나 근육계, 근골격계 당연히 뭐 네네네. 부러지거나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네네. 가시는 곳이고 마취통증의학과는 보통 저희가 그런 마취를 할 때 부위 네네네네. 마취라는 걸 하니까 그쵸. 거기서부터 발전돼 온 거잖아요. 신경차단술을 신경차단술 저희가 많이 하면서. 근데 뭐 개원가에서는 거의 맞아요. 그냥 1차 진료를 보는 네. 곳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엔. 그죠? 원래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정형외과로 가게 되고 이제 수술 없이 뭐 신경차단술이나 이런 뭐 비수술 치료 쪽으로 하시게 될 땐 주로 이제 통증의학과에서 많이 치료를 하셨는데 요새는 뭐 이제 수술 케이스보단 자꾸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뭐 신경외과 선생님들께서도 다 이제 비수술 네. 치료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디를 가시더라도 수술을 하실 게 아니라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희 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쪽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몇 가지 신경 차단술도 있기는 한데 요새는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 주치의 선생님을 잘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그런 같아요. 필요성이 있으면 또 이제 수술을 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또 의뢰를 해드리고요. 네. 요새는 뭐 정형내과라고 저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수술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네. 치료하시는 정형외과 어쨌든 선생님들 병원 자체가 조그마면 거기 뭐 수술장이나 맞아요. 그런 입원실이 없는 그런 데들은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 요새는 하고 큰 있죠. 구분 없이 네. 뭐 가시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님, 저는 무릎 골절로 핀 고정 수술과 1년 뒤 제거 수술 2번을 했는데요. 하반신 마취와 수면 마취를 같이 했고 2번 수술 후에 생리를 할 주기가 아닌데 수술 후에 바로 생리를 했어요. 마취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첫 수술 후 산부인과 진료보고 초음파 피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취 때문에 호르몬 밸런싱이 깨진다기보단 이제 마취를 하시는 동안 그 뭐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하면 그게 이제 호르몬 밸런싱이 좀 깨질 수 있죠. 깨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왜 저희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극도의 그런 뭐 긴장 맞아요. 상태가 되면 뭐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가 바뀐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 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맞아요. 풀한 상황에서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뭐 산부인과 진료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걱정은 필요는 안 하셔도 없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신경차단술 할 때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그쵸. 저희가 신경차단술 할 때 스테로이드제가 네네, 맞아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걸 쓸 때는 항상 네.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뭐
한 주기 정도 그러고 예.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쵸.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간혹 되게 그 길어지시는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쵸, 이게, 그쵸. 이게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면서 네. 좀 부정출혈이 좀 오래 지속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 근데 그게 뭐 몸에 큰 그쵸, 이상을 그쵸.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님이 잘 하신 게 이제 일단 산부인과 진료를 보셨다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산부인과 진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반드시 보시는 게 좋고 그래도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으면 일단 뭐 다음 주기 때 돌아왔으면 그냥 수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네, 안심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서윤님 골다공증 마이너스 2.5여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엔 약들이 워낙 잘 그쵸. 나와서요. 뭐 네. 연세가 어느 정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원래 골다공증 기준이 마이너스 2.5니까요. 네. 근데 뭐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를 잘 하면 네, 올라가시는 네. 약 경우들이 드시고 많더라고요. 주사 네. 맞으실 수도 있고 운동 꾸준히 뭐, 하시고. 네, 네. 요새 프롤리아도 뭐 네. 워낙 많이 맞으시니까 좋은 네. 주사제 많이 나왔으니까 네, 뭐 치료 받으시면은 뭐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맞아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하죠. 생활 습관도 잘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바이올린 앤 플루트 제니퍼 홍님, 네. 통증 조절할 때 척추 쪽에 맞는 주사가 무엇일까요? 당뇨가 있고 오른쪽 발목뼈가 돌출되어 있고 방광의 신경 또한 장운동이 떨어져서 하복부 통증이 있으시다는데 통증 조절이 될 수 있게 주사를 권고받으셨다고 하네요. 척추 쪽에 주사를 권유받으셨다고 하는데 통증 조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스판 패치랑 타진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걸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일 대학병원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정도 네, 이 그냥 정도로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받고 계시면은 혹시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아닌지 네. 진짜 뭐 암성 통증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높은 용량을 그리고 노스판 패치랑 타진을 동시에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런 경우는 뭐 많이 심하면 대학병원에서 정말 심해서 뭐 몇 가지 약제를 여러 가지 쓰신 경우는 몰라도 원칙은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약제를 최대 용량까지 쓰다 안 되면 이제 바꿔보는 거다 보니까 지금 어느 대학병원에서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지. 네. 뭐 그래도 일단 뭐 통증 조절하는 척추 쪽에 맞는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예. 근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실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하는 주사는 그냥 그쵸. 신경차단술들은 경막의 신경차단술. 신경차단술, 이제 네. 다리로 가는 신경이나 이런 네. 데들을 작용하는 건데 뭐 장운동, 하복부 통증 이런 게 있으셨으면 교감신경차단술을 그쵸, 권유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서스라고. 뭐 그런 이제 몸에 이제 교감신경 이제 혈관의 수축과 이완, 뭐 내장기관을 담당하는 그런 교감신경들이 있는데 네. 그 교감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쵸. 네, 근데 네.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큰 병원들에서 그리고 실제 교감신경 차단술은 저희가 차단술 자체는 효과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이제 차단술보다는 교감신경을 파괴술을 우리가 시행할 건지 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되게 하는 이제 경우들도 많죠. 확인을 해보기 위해 하는 거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은 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지 네. 예, 척추 쪽에 맞는 주사가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인지 교감신경 차단술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저질환이 뭔가 다른 게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 진짜 암성 통증 환자분이시라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는 거면 아마 교감신경 차단술이었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민민님, 허리 통증, 근육통 및 근육 뭉침, 삐끗한 경우에 한의원에서 침치료, 사열, 부항치료 받아본 경험 있으시다는데요. 통증 클리닉을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네, 통증 클리닉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엉덩이 주사 딱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 치료를 하는지 아니면은 한의원 침치료처럼 주사를 통증 부위에 수십 곳에 주사를 하나요? 우선은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그쵸. 네. 이게 디스크나 뭐 이런 거에 네. 의한 건지, 뭐 협착증에 의한 건지, 원인을 우선은 찾아야, 단순히 근육의 뭉침인 건지, 네네네. 이럴 것 같고, 주사는 여러 가지, 사실 주사가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엉덩이 주사는 그냥 진통제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이랑 똑같은 뭐 비슬성 진통소염제든 그냥 진통제든 그냥 근육 주사로 해서 네네네. 퍼뜨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신경 차단술
뭐 네. 그런 것들을 척추 신경 주변에 하는 주사도 있을 수 있고 네네. 한의원 침치료처럼 통증 부위에 수십여 곳에 주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트리거 포인트인 뭐 그런 근근막 거는 통증 정말, 증후군에서 저희가 뭐 쓰는 침치료를 어디다 하는지는 잘, 네, 잘 모르니까요. 몰라서. 네. 뭐 무슨 근거로 하는지 저희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딱 아픈 부위에 할 네.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아픈 부위보다 좀 더 근위부에 그 신경이 네네. 발생 신경통 예를 들어 뭐 신경통이라고 그쵸. 하면 그 신경이 작용하는 부위에도 주사할 수 있기 병의 때문에 원인이 있는 부위에 주사를 네. 하시게 되겠죠. 네, 병인이 어딘지를 우선 네네. 찾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근육통일 수도 있고 신경통일 수도 있고 디스크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다 뒤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뭐 다리가 저리다. 저 같은 경우도 목 디스크가 생겨서 얼마 전에 그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목 디스크가 터졌을 때 아픈 위치가 목보다는 주로 이제 팔. 이쪽 네. 하완부 쪽이랑 손가락 저림이 가장 심했거든요. 터져나갈 것처럼 아프다든지. 근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저희가 손가락을 손가락에 주사를 치료하진 놓진 않습니다. 않죠. 예, 병의 원인이 디스크 쪽이기 때문에 목에다 치료를 했고 치료하고 나서 지금은 뭐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양동이에 물을 막 계속 퍼낸다고 해서 뭐 그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수도꼭지를 잠궈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병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단지 있다고 해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서 뭐 디스크냐 관절이냐 뭐 신경 치료냐 뭐 신경 쪽이 문제면 아까 저희가 통증의학과 소개할 때 말씀해 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 차산술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근육 쪽이 문제면 뭐 그거에 맞춘 뭐 주사 치료든 체해 충격파든 뭐 도수 치료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거고 병의 원인에 따라서 그 병이 있는 부위를 치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증 부위에 수십 곳에 주사하진 않죠. 네. 대신 네.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관절이 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마디 중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모르면 그 마디에 뭐 세 군데나 네 군데 네. 정도씩 주사를 하는 경우는 있으세요. 네, 그렇게. 아이스님, 어떤 병이 있을 때 통증약과를 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면 통증의학과에 오시면 실제로 됩니다. 수술하는 케이스가 아니면은 뭐 네. 저희과에 오시면은 저희가 다 봐드리죠.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수술이 필요하면 의뢰를 그쵸. 드리고요. 네,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하시면 이제 어떤 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예를 들어 뭐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저희가 이게 어깨가 병이 맞는지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닌지 어깨 병이 맞으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뭐 네.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리고요. 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뭐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질환 등 뭐 이런 거는 뭐 아픈 질환들은 다 오셔도 네. 됩니다. 네. 뭐 대상포진 뭐 이런 거. 대상포진도 많이 오시고요. 네. 커피님, 부모님이 통증약과에 가시면 비보험으로 되는 비싼 주사바늘로 수십 번씩 넣는 약물 주사를 맞으시는데 어떤 약물들인가요? 오랫동안 자주 가시는데 장기간 맞아도 되는 걸까요? 비싼 주사바늘. 네. 에파이미네스? 뭐 프롤로 아니면 약간 필스 치료일 필스 것 치료일 같죠? 것 네. 같네요. 네. 근데 보통 장시간 맞아도 되는 애들은 부작용이 없는 아이들을 장시간 놓습니다. 네네. 뭐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렇게 막 대량으로 맞아요. 많이 넣지는 절대 않으니까요. 네. 보통은 뭐 DNA 제제나 프롤로 그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약물 자체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포도당이나 주사를- 저희가 네. PDRN 쓰는 경우는 문제가 없고 뭐 국소마취제만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 근육을 풀어드리는 치료들.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네. 신 원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근근막 막 통증 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이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뭉쳐 있을 때 그 부위를 풀어주기 위해 저희가 통증 국소마취제를 유발적 주사? 주사하거든요. 예. 그때 쓰는 리도카인 같은 경우는 뭐 임산부 분들도 맞으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약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제는 뭐 수십 번 맞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반대로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는 여러 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죠. 네. 가이드라인 저희가 전에 설명해 네, 드린 적이 맞아요. 있어요. 1년에 저희- 6번. 네. 정도? 저희 이제 네. 비온 뒤에 저희 이름 쳐보시고 스테로이드 치시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약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주사 네. 맞으실 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대신 이제 병원을 옮겨 다니시면서 여러 군데서 네, 맞으시면 맞아요.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비보험으로 되는 주사라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근데 이제 주사가 효과가 있느냐. 네. 효과가 있으시면 뭐 네. 있고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자주 맞으셔도 되겠지만 그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네.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제 자동차랑 똑같다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수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새 차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케어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고혈압약도 저희가 그냥 한번 먹고 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이면 이제 나빠졌을 때 반복적으로 치료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치료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네. 엔젤님, 어깨 통증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피부 습진이 있는데 겁나서 피부과 주사를 못 맞았거든요. 피부염으로 맞는 스테로이드는 어깨 통증에 맞는 주사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요? 어깨 통증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 스테로이드 네. 제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제 뭐 네. 덱사메타손, 저희가 많이 트리암시놀론, 쓰는, 네. 베타메타손 뭐 이런 거 이렇게 네네네. 안에 파티클이 있는 건지 네네. 파티클이 없는 아이인지 그리고 얘가 이제 주로 어느 쪽의 스테로이드 전체 좀 포괄적인 스테로이드인지 좀 더 그쵸, 그쵸. 나눠져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근데 피부과에서 제가 피부과를 별로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덱사메타존 아니면 트리암시놀론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제의 차이라기보다는 용량과 놓는 그쵸, 위치의 그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A라는 약제, B라는 약제, C라는 약제가 있으면 얘네들이 다 그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뭐 어떤 애들은 조금만 써도 되게 강력한 약이 있고 어떤 어떤 친구들은 약은 이제 많이 써도 이제 술에 물 탄 듯, 물에 좀 탄 듯 약한 애들이 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동등 용량이라는 게 네. 표가 있죠. 스테로이드 이퀴발런트 도우즈라고 해서 뭐 얘 10mg이랑 얘 1mg이랑 서로 비슷하다.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용량을 거의 맞춰가면서 크게 차이 나게 쓰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어느 정도가 되면 스테로이드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되면 심해진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용량을 쓰시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주치 선생님과 이렇게 잘 얘기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뭐 트리암시놀론을 쓰시던 덱사메타존을 쓰시던 아마 용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대신 피부과에서 그런 약을 썼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른 데 치료받으러 가셨을 때 뭐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를 가시더라도 그걸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술과 담배와 통증에 네. 대해서 준비했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주제인가 봐요. 네. 그러네요. 다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일단 질문 먼저 해볼까요? 브링님 재활의학과 의원하고 통증의학과 의원은 같은 거요? 다릅니다. 다르죠. 지금 네. 이름이 다르니까요. 재활의학과는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또 뭐 재활치료 이런 네. 쪽으로 보통 많이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통증의학과다 보니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신경차단술을 사용한 통증 치료 네.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오시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 뭐 암성 통증이라든지 네. 뭐 CRPS 환자분들은 저희 과에서 많이 이제 보죠. 관리를 하죠. 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뭐뭐 재활의학과, 뭐뭐뭐 네네. 정형외과, 뭐뭐뭐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이름이 붙은 네네. 것들은 다 그 과의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뭐뭐 피부과,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과가 다 다르고 네네네네. 트레이닝을 받는 게 이제 전공의 시절에 트레이닝을 받는데 네네. 그게 과마다 하는 게 이제 주된 것들이 좀 다르니까요. 네네네네. 그리고 예. DH 킴님, 네, 골관절염의 경우 통증 클리닉에서 영상의학적 자료 없이 진단할 수 있나요? 통증인데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자료 없이 진단하는 건 좀 어렵긴 하죠. 이제 네. 내반 변형이 심할 때 스캐노그램으로 10도 정도 이제 변형이랑 통증이 수반되면 수술을 권유하는 편인지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스캐노그램 기준으로 이제 10도 정도 안쪽으로 이제 휘어 있으면서 무게 중심이 이제 안쪽으로 네. 떨어지면 당연히 무릎 안쪽에 그 네. 관절이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맞아요. 얼마 동안 아팠는지 네. 치료에 또 반응하는지. 엑스레이상에서 네. 저희가 이제 변형이 이제 무릎 같은 경우면 KL 그레이드가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레이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에 따라서 그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나이도 되게 중요한 것 나이도 같아요. 중요하고. 예, 예를 들어 뭐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도 나이가 젊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인공관절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네, 수술도 종류가 많죠. 네. 그냥 오스테오토미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절골술하기도 네. 하고 뭐 UK처럼 네. 이제 반만. 안쪽만 갈아 끼웠다가 네, 나중에 연세가 드신 최대한 다음에 버텼다가 하기도 토탈로 하고. 넘어가기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정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내가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쯤 수술을 받는 게 좋을지 내 무릎의 엑스레이 상태는 어떤지 통증은 얼마나 되는지 네. 예. 약 먹고 치료에 반응을 맞아요.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증상이에요. 네. 내가 얼마나 아픈지가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전혀 안 아프신 실제로 이제 진짜 아니 조르다니를 어떻게 걸어 다니시지 싶으신데 그쵸.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수술보다는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셔도 되겠죠. 이건 정말 그 주치 선생님의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네.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실 것 같아요. 네. 앨리스님 머리가 반쪽만 감각이 이상하고 뻣뻣하시대요. 네. 왼쪽 목 통증이 있고 양쪽 어깨 한 군데씩 콱콱 쑤시는데 목 디스크로 머리 반쪽이 뻣뻣하고 반쪽만 감각이 이상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폰 볼 때였고 아이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시고 하셨다는데 머리 뻣뻣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시네요. 반쪽만 감각이 이상하시다고요? 신경과 진료는 보셨는지 되게 네. 궁금하네요. 주로 뭐 자세에 따라서 한쪽만 뭐 한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수도 그쵸, 있고 그쵸. 한쪽에 그 후관절이 뭐 관절염이 심하다든지 그러실 수도 있고요. 이건 영상 검사 해보시고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두통이 심하고 그게 치료에 약물이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두통의 경우에는 뭐 MRI를 찍던지 해서 맞아요. 좀 안에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 네. 시야 뭐 결손이 있는지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저희가 뭐 당연히 디스크가 있을 때도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네. 강했던 내 중에 경추성 두통 맞아요. 강했던 내용 보시면 이제 연관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그 목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들이 이제 뭐 거의 두피라든지 안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뻗쳐 나갈 수 있다고는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진짜 관절이나 근육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뇌나 이런 더 안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지는 좀 신체 검진도 해봐야지 알 수 있고 저희가 병력 청취도 좀 더 자세히 해봐야 알 수 있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머리가 뒤쪽인지 네. 이 앞이 그런지 그쵸, 따라서도 그쵸. 되게 달라요. 뭐 치료에 대해 반응을 했는지 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치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세요. 네. 브릭님 물리치료 받고 싶을 때도 통증약과로 가도 되나요? 오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 물리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이나 서비칼 펜 아니면 럼바펜은 럼바펜은 통증약과로 통증약과로 가야 하나요? 네. 통증학과로 오셔도 좋고요. 네. 대신 이제 펜 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입원실이 네, 있어야지 입원실도 되니까. 있고 네. 그 좀 응급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좀 좋은 것 같긴 그쵸, 해요. 그쵸. 네. 펜 같은 시술의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마취 통증약과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네. 마취과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더 그쵸, 좋지 그쵸. 않을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위급 상황을 많이 대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마취 통증약과 자체가 이제 마취를 하면서 이제 네. 기도 확보하고 맞아요. 뭐 그런 CPR이나 그냥 그런 상황에 잘 대응이 되다 보니 은근 사실 허리 펜하고도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네네네. 목은 특히나 그쵸, 좀 그쵸.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시술은 네. 약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좀 맞아요. 장땡인 느낌도 있긴 한데 네. 좀 통증 정형외과, 통증약과, 네, 뭐 신경외과 다 많이 하시니까 네네. 꼭 뭐 그렇진 않지만 좀 큰 병원에 가셔서 네.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블록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블럭은 진짜 뭐 그냥 네. 한번 그 주치 선생님이 좋은 데로 가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제일 좋죠. 자기랑 네. 잘 맞고 네. 얘기가 잘 진짜 통하고 케이스 바이 좀 케이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게 실제로 의사가
자기 라뽀라고 하죠. 저희는 믿을만 네네네. 한지와 안 한지에 따라서 네.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의사를 불신하면 그쵸. 거기서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를 못 그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통증은 결국은 저는 항상 네. 머리에서 모든 것은 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가 이걸 치료해도 나는 저 사람이 믿을만하지 않고 저 사람 네네. 별로고 그러면 뭘 해도 약간 그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통증의학과로 오셔도 뭐 블록들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어느 과를 내원해야 할지 고민 또는 환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텐데 내원이 편한 과로 진료받아도 될까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먼저 가서 네. 보시면 저희가 진짜 수술이 필요하면 저희도 당연히 정형외과로 네. 전원을 시켜드리고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뭐 진료를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유벤투스님 아주 옛날에 발목 골절 이후 많이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한 후 발목이 시큰하고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 발목에 대해서 저도. 얘기한 적 있죠. 네. 계속 이렇게 뭔가 홍보를 하게 되는 것 네. 같은데 운동 열심히 찾아보시면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이 그런 과격한 운동, 뭐 테니스, 그런 배드민턴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네. 발목 인대 강화 운동들 네네. 네, 보시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네. 뭐 기본적인 가동 범위 운동부터 해서 네네. 이제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골절이 관절면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네. 어느 부위가 골절이 됐는지에 따라서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 그냥 되게 쉽게 그냥 잘 낫는 부분이었을 수도 그쵸. 있지만 관절면이 손상되었으면 이후 골관절염, 발목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의 인대와 근육 강화 운동을 미리 강화시켜 미리 다 주셔야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통도 마취통증학과에서 케어가 가능한가요? 치통은 어렵죠. 치통은 어려운데 네. 저희 대학병원에 있을 때 치통 임플란트 하고 네네네네.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 신경 그 말초신경 차단술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많이 보는 케이스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네. 네. 그래도 뭐 대학병원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네. 우선 치과 치료를 다 하고 보통은 그쵸. 치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네네네. 오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치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치통이 아니고 3차 신경통인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치과에서 치료를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 더 이상 치과적인 문제는 확실히 없다. 예, 하면 이건 뭔가 거의 신경 염증.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신경 차단술이 맞아요. 필요하겠다. 그럼 이제 오셔서 저희가 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오게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3차 신경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저희가 개원가 쪽에서는 별로 좀 잘 안 치료하는, 보죠. 네. 예, 요새는 이제 저희도 많이 보진 않으니까 네. 대학병원 쪽에 한번 네. 통증의학과 쪽에 가보시면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약으로 조절이 되는 정도면 그쵸. 약은 처방은 가끔 해드리는데 네, 약으로도 저희가 조절이 네.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할까요? 시간이 다 된가요? 아니면 질문을 더 받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요약과 강의요약. 예. 그러면 담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못했네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국은 뭐 그죠. 이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허리 원래 요통과 관련해서는 네네. 담배는 확실한 리스크 팩터거든요. 예. 담배가 요통을 더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술은 사실 네네. 오히려 좀 술과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아직 확 그 논문들을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완전 네네. 밝혀진 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는 술을 더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담배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매우 네네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담배는 그냥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자기만 담배를 그쵸, 피면 그쵸. 네. 나만 안 좋잖아요. 근데 네네네. 술은 약간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싫어하는 편인데 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도 당연히 안 좋고 뭐 약이랑 같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고 네네네. 그리고 더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뭐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뭐 석회성 건염이 있으시다거나 네네네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술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염좌가 있을 때도 그 회복이 느려져요. 네네네네. 그리고 술 먹으면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또 근육이나 수면이 중요하죠. 수면, 네네. 이게 낫는 거는 수면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술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되는 네.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아니 저는 있고 그거 안 한데 믿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유도리 있게 하시는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네. 근데 요즘에는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되게 많이 분위기가 바뀐 사회 것 분위기가 같아요. 진짜 사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 네네. 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음. 이제 어쨌거나 네, 그러네요. 그 뭐. 외에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다음번에 모아놨다가 시작할 때 다음 달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기억해 놨다가 다음 네. 달에 시작할 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시작을 드리던지 하도록 아니면 뭐 답글을 달아드리든지 네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오늘도 네,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